자, 다음 고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님, 20대 후반에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6개월간 군 생활을 하면서 먹을 거, 놀 거, 살 거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공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엔 집에서 공부하면서 돈을 꽤 아껴둔 터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현재 노량진에 고시원을 잡고 공부하고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한다고 인정하고 본받아야겠다고 말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우 씨발, 공부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몇 번을 쓰냐.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근데 나이도 나이고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데 많아야 5명 정도 뽑는 시험이다 보니 불안함이 너무 커요. 인생을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부담감도 크고 힘든데 너무 원하는 일이라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불안감과 부담감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고 그저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뭐라고? 10만 원 여튼 감사합니다. 가방께. 근데 이제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삶은 있잖아. 어차피 불안감과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거야. 뭘 해도 다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불안감과 부담감 때문이야. 얼만큼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어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불안하고 부담감 느낄 필요 없어요. 물론 부담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여튼간에 정해진 만큼만 딱 하면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컵이 10,000원이에요. 그 10,000원 내면 10,000원짜리 얻을 수 있어. 이런 게 확정이야. 그러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안감과 부담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얼만큼 해야 잘 되는지 모르니까 더 조금 더 하고 사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콘텐츠 뭐예요? 고백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법.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정이 오르는 법 정해주기를 바래. 누군가가. 왜? 불안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과 부담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본인이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한 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면 정해진 만큼만 할 걸? 불안감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불안감이에요. 그게 없다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불안한 만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최선이라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이라면 그거 이상의 불안함은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그리고 불안감과 부담감이 있어야 이뤘을 때 성취감이 있는 거야. 자존감도 안 올라. 성취감을 느끼면서 사람은 자존감이 오르거든. 근데 본인이 많이 불안하고 부담감을 가진 만큼 이뤘을 때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성공해냈을 때. 본인은 지금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 큰 성취감 얻어내세요. 결국에 불안함과 부담감은 지금 당장 극복 안 돼. 이뤘을 때 극복이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인생을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 이 부분은 내가 하나 분명하게 얘기해 줄게. 정말 누군가한테 말할 만큼 미친 듯이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그거는 실패도 실패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무언가에 몰두해 본 사람과 몰두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마주쳐 보면 대화만 해봐도 달라요. 이건 내가 너무나 많이 느껴봤어. 이미 무언가에 몰두해 봤다는 것 자체가 실패하더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야. 만약에 공시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본인은 거기에 몰두해 본 그 경험으로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어. 아빠가 헛짓거리 좀 그만하라고 해서 됐어. 아빠 말 듣지 마. 어른들은 종종 상처 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아빠니까 나이 든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시대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살아온 30대, 그들이 살아온 20대를 기준으로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들은 뭐 80년도가 20, 30대였어? 그러면 우리를 80년도에 갖다 놓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지금 언제예요? 2024년이에요. 아예 다른 시대라고.
근데 나는 그리고 그건 얘기해주고 싶어요. 종종 저렇게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해 본 사람들 있잖아. 인간이 보상 심리가 있어서 뭔가에 미친 듯이 몰두해 보면 그게 실패했을 때 그 몰두했던 집중력이 집착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뭐 한두 번 또 도전해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집착으로 바뀌면 안 좋을 수 있어. 인간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시를 위해서 공부에 미친 듯이 노력했어? 근데 공시에 떨어졌어. 다시 도전해. 또 떨어졌어. 다시 도전해. 또 떨어져. 그게 어느 순간 집착이 될 수도 있어. 나의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경계해야 돼. 현실적인 부분들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공시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 많이 굴렸잖아. 그 좋은 머리로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세요. 그리고 그걸로 객관적인 나를 보는 법을 알아야 돼. 배워야 돼. 그것도 항상. 꼭 성공해야만 배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성공해야만 노력한 건 아니에요. 꼭 지금 성공해야 나중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실패가 있어서 성공하고 다 그러는 거야. 내가 되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세상 모든 우연을 필연으로 생각할 때 성공한다. 즉 지금 내가 실패하는 이유도 어떠한 필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포기하는 이유도 어떠한 필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성공하는 이유도 이전 그 어떤 필연들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주저앉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파이팅을 해라. 나의 지금 어떠한 행동들이 미래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집착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예비 신랑이 위암 3기 판정이 났는데 결혼을 강행했고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혼자 생활을 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일하는 걸 부러워하기 시작하더니 다음엔 질투,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되고 망상이 되면서 3년째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다 끊고 회식도 안 가려고 하는데 워크숍으로 이번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 입장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나는 저게 솔직히 말하면 지팔직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가장 이기적으로 변할 때가 아플 때예요. 위암 3기면 가벼운 병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게 완치가 됐고 뭐 치료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게 급작스러운 열이 오르거나 그 염증 수치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열이 오르거나 응급실에 갈 일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아픈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실은 그런 어떠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려고 만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도달 안 한 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랑했겠지. 사랑했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인간이 언제나 유한한데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 모든 것들을 사랑 하나로 스스로 들어간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라고. 근데 그래도 결국 버티지 못하겠으면 이혼하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근데 그것만 알아도 본인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그게. 아픈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그걸 다 감당하고 간다는 거야. 되게 쉬운 길 아니야. 내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고민 상담해줄 때도 그렇고 내가 매번 얘기하죠. 아픈 사람, 뭐 우울증, 나로 인해서 뭔가 이겨낸다, 의지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고. 결국 아픈 당사자한테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커.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서 나한테 쏟아져 오는 그 스트레스 자체가 사랑 이상으로 커.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시작해야 돼. 쉽지가 않아. 그거는 신뢰를 만들어주고 아니고는 이런 신뢰적인 부분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야 아예. 왜냐면 그 사람은 그만큼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 그로 인해 나오는 문제는 결국엔 그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완벽하게 나아질 수가 없는 문제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얘기 많아요. 큰 병이 걸렸을 때 당장 실제로 진짜 힘든 건 가족이라는 말이 많아. 원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힘든 거야. 훨씬 힘들어 정신적으로.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아픈 것만큼 힘들어 해야 돼. 그게 더 힘든 거야.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껴야 되는 게. 그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야.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면 이혼해야지 뭐. 그건 어쩔 수 없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신뢰는 그 사람의 건강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든 길을 선택한 거야. 너무나. 똑같은 케이스가 지인 중에 있거든요. 음. 여성분이시고 남성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3기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안 걸린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은 이분 케이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분 한정 그분은 그 암에 걸린 분이랑 관계를 이어가는 게 책임 같은 거라고 느껴가지고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를 내치면은 자기가 큰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보다는 책임 때문에 만난다는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분도 그렇게 마냥 행복해 보이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보면서 그게 필수로 행해야 되는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임은 아니지. 예, 근데 그거를 응당해야 되는 책임이고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는 악인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근데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책임이라 느끼고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마냥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포기하더라도 큰 악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었어요. 그치. 힘든 상황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좀 있어. 네, 기본적으로도 있어. 그러니까 나도 없진 않아. 그러니까 난 한국인 인종 특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조금 착한 나이병이 조금 있어.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뭐 내 책임이다 하고 감당하거나 아니면은 못 버티겠으면 이혼하거나 잘못은 아니니까 그거 떠난다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미안해해야 되는 것도 있지. 왜냐면 결혼까지 선택한 건 내 책임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잘못은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는 생각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근데 결국에는 그 책임으로 인해서 만나는 건데 결국에 감당이 안 되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야. 다만 그거는 분명 알아둬야 돼. 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말아라.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슬픔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우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많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가까운 시기잖아. 못 빠져나와.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 쉽게 못 빠져나와. 슬픔 속에서 그냥 할 걸 하는 거야. 슬퍼 있는 채로 일도 하고 슬퍼 있는 채로 먹고 살고 슬퍼 있는 채로 공부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느 순간 이제 죽음이 받아들여지고 조금씩 현실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상황에 따른 필요한 눈물량이 있는 것 같아요. 연인과 이별을 했어? 그랬을 때 최소 30리터의 눈물은 흘려야 돼. 그럼 그걸 소모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7, 80리터를 흘려야 돼. 그러면 7, 80리터를 흘릴 때까지는 계속 슬픔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더 늦게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눈물 다 흘릴 때까지는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벗어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좀 더 길게 흘려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슬픔 속에서 살아야지 뭐. 내가 할 것들을 하고. 애도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죠.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사랑한다고 외치든 기도를 하든지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해요. 결국 그 행동들은 산 날 위한 행동이죠.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기 위해, 어떠한 죽음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 애도 기간은 결국에 산 사람을 위한 행동이지. 슬픈 만큼 슬퍼하세요. 뭐 억지로 참는다고 뭐 잊으려고 한다고 뭐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정해진 눈물만큼은 흘려야 돼. 슬퍼하세요. 슬퍼해야지.
엄만데. 어떻게 안 슬프겠니? 아파하고 슬퍼하렴.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큰 고통은 인간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크게 고통스러웠거든. 그 이후로 이런 심경이나 행동적인 부분이 확실히 좀 변했어. 확실히 성장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나는. 이게 큰 단점은 큰 장점을 가졌고 큰 고통은 큰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겪었던 그 슬픔이 너무나 컸는데 그거를 견뎌내고 이제 시간이 흘러오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에서 내가 성장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 나이쯤 되면 슬슬 소중한 사람들이 돌아가셔. 진짜다. 내가 나이 들고 제일 많이 느낀 게 그거야. 나이 들면 결혼식이 많아 이러는데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갈 일이 생각보다 많아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례식 꾸준히 있는 것 같아. 난 엄청 무서워. 무섭지?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이 있을까? 아, 내가 보기엔 죽는 거는 다 무서워. 인간은 인지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있잖아. 너무나 무서워. 난 솔직히 죽음도 무서운데 노화도 무서워. 나는 내가 아파질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내가 나이 들어서 막 팔다리도 아프고 막 잘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굽고 막 온몸에 이런저런 자잘한 병들도 막 생기고 이게 너무 무서워. 저희 엄마는 죽음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걸 더 괴로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인간은 받아들여. 적응의 동물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웠다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다 그 얘기 하잖아. 죽는 건 가볍게 얘기하는데 아우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이 얘기 다 하셔. 어른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어른들도 어렸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을 거야. 짐이 되는 것보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죽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셨으니까 이제부터 죽음은 납득을 한 거지. 이제부터는 그럼 다른 걱정이 또 늘어나는 거지. 어르신들 보면 다 죽는 얘기 물어보면 죽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아유 뭐 죽으면 뭐 땅에 묻으면 되지 뭐 무덤도 없어도 돼 산에다 그냥 뿌려졌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 근데 오히려 짐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저 부모님 몰래 남친을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방에서 재웠어요. 30분 전에 아빠가 남친을 봤는지 저를 불러서 너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고 지금까지 별 말씀이 없으세요. 이거 어떡하죠? 전 22살 여자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거 내가 아빠면 내 딸이 나한테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번 봐줄 것 같아. 아빠 사실 주말에 남자친구 왔는데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있었다가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타이밍 놓쳐가지고 뭐 언제 보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계속 있었어. 같이 있고 싶어서 했는데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그냥 이러면 한 번쯤 봐줄 것 같아. 그냥 좋게 타이르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다음부터는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집은 너 혼자만 사는 집이 아니라 너네 아빠랑 엄마랑 너랑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올 때는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고 다음에 혹시나 이럴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고 우리와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것 같아. 한 번 정도는. 뭐 매번 그러면 똑같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 이거는 허락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거야. 왜냐면 함께 사는 집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동거하는 사람에게 지금의 환경이 바뀌는 무언가들은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너무나 어렵지 않은 구조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함께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뭐. 그죠? 우리 부모님은 반대해. 우리 부모님이 고지식해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인데 다수결에 의해서 거절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부모님은 뭐 고지식해서 몰래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임이 있어. 우리 모임에 그냥 야 돈가스 먹을래? 5명 중에 3명이 손들었어. 그럼 돈가스 먹는 거야 그냥. 그런 거야. 다수결에 의해 남친이 집에 놀러 오는 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남자친구 보내세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규칙을 어긴 거니까. 부모 자식 간에 뭔가를 어겼다기보단 그냥 함께 사는 입장에서의 규칙을 어긴 것뿐이야.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네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너는 많은 걸 얻는 거야. 나는 저 아버지도 되게 훌륭하다고 봐요. 왜냐면 딸 방에 누가 있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에 누가 있는 것 같다라고만 얘기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자체가 존중을 많이 해주시는 거야. 딸에 대한 존중이 이미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나보다도 더 좋은 방식의 해결 방식을 제시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른다우신 거지.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할게요. 그래, 갔다 와. 제가 코딩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공부 중인데요. 지금 연애와 같이 하는 게 학업적으로 제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이런 학업적인 이유로 상대가 싫은 것도 아닌데 헤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 싶어요. 전공을 할수록 제가 뒤처지는 기분이 계속 들어서요. 근데 저거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내가 연애를 하면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타입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절제를 못해서 연애가 오히려 일에 방해가 돼. 그래서 컷해. 뭐 이럴 수도 있긴 있어. 사람마다 그런 경우 있거든.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아싸리 안 해. 이거랑 똑같아.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남들보다 정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내 마음에 좀 정이 많이 들고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엄청 하는 타입이에요. 내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집중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마음을 쉽게 안 줘요. 이것처럼 나는 연애를 시작하면 연애에 집중하느라고 내 일을 좀 뒤로 미뤄져. 그래서 연애를 아싸리 좀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절제 방식이고 자기 통제 방식이니까 뭐.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연애 때문에 내 일을 자꾸 뒤로 미룬다거나 그걸 내가 절제할 수 없다면, 내가 조절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봐요. 뭐 모든 것이 내 통제하에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근데 내가 왜 처음에 하고 탄식을 했냐면 저게 애매한 문제야. 뭐냐면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내 탓인데 연애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렇다면 막상 연애 끝내놓으면 연애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러면 너무나 절망적이야. 모든 걸 놓친 느낌이 들까봐. 좌절감이 너무 클까봐. 그래서 내가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과연 지금 이렇게 내가 뒤처진다 느끼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줄 알아야죠. 실제로 내가 메타인지 능력도 키우면서 메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성적으로 내가 얼마나 뒤처지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연애 때문에 이만큼 뒤처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냥 무작정 나 연애 때문에 뒤처지는 것 같아? 연애 끝내야지. 연애 끝냈는데도 똑같이 뒤처지고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거야? 뭐 진로를 접을 거야? 그럼 진로도 놓치고 연애도 놓치네? 좋아하는 사람도 놓쳐야 되고 다 놓쳐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 하나 뭐라고 딱 얘기해주기가 어려워.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냉정을 찾고 이성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실제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뒤처진다는 기분에 어떠한 질투나 욕심 때문에 앞서 나가는 누군가와 비교만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어떠한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근데 그걸 다 고려했음에도 연애가 문제야? 그때는 연애를 그만두는 게 맞는 결정일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집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고 진짜 내가 하는 전공에 한번 몰두를 해보던지. 우리 좀 서로 시간을 좀 갖자. 내가 한번 내 거에 이 연애를 위해서도 좀 내 거에 몰두하는 시간이 좀 갖고 싶다. 좀 이해 부탁해달라 하고 뭐 몰두를 한번 쫙 해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진지하게. 그런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아요. 당장의 입장만으로 어떠한 조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지는 마.
연애가 진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말하는 걸로 듣기에는 지금 본인이 너무 조급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결정이어도 조급함으로 해서는 안 돼. 평온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 조급함으로 결정해서 문제가 틀어지면 그리고 조급한 탓을 또 해버려. 탓 계속 그렇게 돼. 안 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흔들려. 근데 사실 어떠한 결정들이 100% 정답인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33년 빅데이터를 통해서 느낀 거는 이거야. 자, A와 B 중에 A가 정답이야. 그래서 A를 골랐어. 근데 A도 완벽한 정답은 아니야. 근데 내가 조급해지면 정답 내 A라는 선택을 했어? 걔는 90% 정답이야. B라는 선택은 뭐 70% 정답이야. A를 선택했어. 그래서 90% 정답이야. 근데 내가 조급하면 결국에 그 모자란 10%를 보고 있어. 90%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10% 때문에 내가 또 흔들리거든, 사람이 항상. 평화로울 때도 그 10%로 흔들려, 결국에는. 근데 내가 조급함으로 뭔가 결정을 하면 그 10%가 50%, 100%처럼 보여. 평화로워도 조급해지는데 하물며 조급함으로 선택해버리면 너무 커져. 실패가 너무 커 보여. 그러니까 항상 조금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방면으로 보고서 선택을 하세요. 조급할 필요 없어. 만약에 네가 정말로 자 코딩을 3년 동안 딱 해갖고 졸업을 할 거야. 3년 했는데 남들보다 뒤처졌을 때 1년 더 하면 돼. 1년 더 공부해서 따라가면 돼. 그렇게 늦는 것도 없어. 되게 빨리 가는 애들도 결국에는 꼬린점에 도착도 못하고 존나 빨리 뛰기만 하는 애들도 있어. 슬슬 걸어가도 도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급할 필요가 없어. 항상 중요한 건 방향이야. 다양한 면을 보고 결정하세요. 다양한 면을.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또 명심하고 네가 어떠한 결정을 해도 100%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정답지를 골라도 오답이 섞여 있는 정답이야. 100%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답은 없어. 그 부족함을 보지 말고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보면 돼. 아 이게 90%짜리 정답이네. 잘 골랐다 하면 돼. 100%짜리 없어 어차피. 내가 보기에 인생 살면서 한 60%에서 70%만 넘어가도 잘 고른 정답이야. 난 그렇게 봐. 톡 가고 50%만 넘어가도 잘 고른 정답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합의 보면서 잘 골랐다 생각하고 혹시나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이 막 틀린 거 아니야. 잘 고른 거야. 비혼주의가 애 있는 돌싱을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은 없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돌싱을 만나는 사람은 중요치 않다고 봐요. 돌싱이 중요해. 그 돌싱의 마음가짐이. 왜냐면 돌싱은 애가 있잖아. 뭐 애 없는 돌싱이면 또 모르겠는데 애 있는 돌싱이면 아이에 대한 생각을 그 돌싱이 뭐 할 수 있냐. 그 돌싱이 오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는데 솔직히 그냥 솔로인 내 입장에서 돌싱 맞나? 그거 뭔 상관이야. 나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솔직히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만 없다면 상관없다고 봐. 본인이 돌싱이야? 그거 애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근데 왜 거꾸로 말해? 비혼주의가 애 있는 돌싱을 만나는 거라고 왜 거꾸로 말해? 애 있는 돌싱이 비혼주의를 만나는 거라고 물어봐야지. 뭐 돌싱이니까 상처가 있겠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이겠지. 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중요한 거 맞죠. 내가 행복해야 애도 행복한 거 맞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나의 불행은 감안하고 연애를 해야 되지. 연애는 고민해 봐야지. 누굴 만나든. 난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혼 과정에서 자란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최악의 행동이었던 건 우리 아빠의 최악의 행동은 난 우리 아빠가 여자친구가 있고 그걸 나한테 소개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여자친구의 존재가 알려진 게 어릴 때는 최악의 상처였거든요. 나는 엄청 어릴 때부터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 아빠가 여자친구가 있어?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어 나는. 그게. 그러니까 아빠만 있든 엄마만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여자친구를 나한테 보여준다고 하고 여자친구의 존재가 나한테 들리는 게 상처였었던 거지. 그리고 내 입장에선 어땠냐면 애정결핍이 생겨. 왜냐면 보통 가정은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근데 난 아빠만 있잖아. 그러면 난 아빠한테만 엄청 의지하게 된다? 근데 아빠가 여자친구가 생기잖아. 그럼 여자친구랑 당연히 데이트할 때도 있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뺏겼다 생각해. 왜냐면 엄마가 아니잖아. 내 엄마가 아니라 남이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우리 아빠가 뺏겼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래갖고 아빠한테 엄청 애정 결핍이 막 생겨. 상처를 되게 많이 받게 됐었어. 나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애 있는 돌싱이어도 애를 키우고 있잖아. 그러면 애인을 안 만드는 게 난 솔직히 맞다고 봐. 아니면 아이들한테 전혀 존재를 알리지 않는, 완벽하게 숨기는, 얘네들이 적어도 한 고등학교 때까지 클 때까지는 이게 내가 엄마가 없어졌잖아. 불안감이 엄청 커. 아빠도 없어질까 봐. 이게 불안감이 되게 커. 예,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엄마라면 연애해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엄청 가벼운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리고 내가 연애에 사랑에 어떠한 집착을 하거나 갈구하는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가 돼야 되는 게 맞아. 관심이 조금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 나는. 특히 한부모 가정일수록 더더욱. 왜냐면 아이한테 있어서 가족은 첫 번째 사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사회에서 나갔을 때 사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무관심이야, 무관심. 무관심과 욕설? 나를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게 되게 무섭단 말이야. 근데 아이한테는 그게 첫 번째 사회야. 그러니까 부모가 내 세상이야,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무관심하면 세상이 나한테 무관심한 거랑 똑같은 아픔이고, 아이를 미워하면 세상이 날 미워하는 거가 똑같은 아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그 상처가 너무 커요.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애 있는 돌싱이면 연애 안 하는 게 맞아. 뭐 기어이 하겠다고 하면 뭐 자기 선택이니까 아이에 대한 아픔이 이 정도예요라고 얘기해 줄 뿐인데, 웬만하면 나는 아이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떠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인지력이 다 커지고 현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그때 연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어. 거짓말이야. 애들은 거짓말을 해. 나도 거짓말을 했었어. 아빠가 신경이 쓰이니까 나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 여운아, 아빠 여자친구 생긴 거 싫어? 그러면 아니, 나는 아빠가 행복한 게 좋아. 아빠가 행복하면 난 괜찮아. 나는 한 번도 그거를 싫다고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냉정해. 나한테 와서 저 돌싱인데요, 애 있는데요, 연애요, 나는 그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솔직히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어도 나는 이 부분은 내 입장에서 이성적이 안 돼. 그냥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극히 철없어 보여요. 왜냐면 나는 내 괴로움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봐요. 난 저런 질문 자체가 그냥 철없는 애로밖에 안 보여요. 고작 나한테까지 와서 물어보겠다는 질문이, 비혼주의자인 돌싱 만나는 남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냥 철없어 보여. 아이의 결핍이 되게 사소한 거에서 생겨요.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도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어린 시절의 그 조그만 상처가 지금 결국엔 벗어날 수가 없는 상처야. 지금도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요. 이게 무서워. 결핍이란 게.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야. 그래, 걔네들이 그 결핍을 잘 소화시켜서 어떻게 그래도 잘 컸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다반사야. 그리고 과연 나는 잘 소화시켰냐? 그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만 만들어낸 거에 가까워요. 정말 표면적인 것만.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아무리 사랑받고 자라도 결핍들은 생기죠. 근데 그 결핍들이라는 것이 있잖아, 치명적인 결핍들이 존재해요. 그런 거 어린 시절에 보통 만들어줘요.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른이 조금은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커서 아픔을 느끼는 내 입장에선 그래. 커서 느끼는 아픔은 남지 않아.
오히려 배움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어른들이 상처받아야 돼. 어릴 때는 최대한 사랑 속에서 배워야 돼. 조금은 커서는 아픔 속에서 배워요. 근데 난 어린애들은 아픔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고 사랑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보통 아픔 속에선 결핍만 얻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누가 물어봤잖아. 사람 보는 눈을 늘리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람을, 그러니까 못 본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못 보는 사람들의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빠르게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경계심을 빠르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내 친구가 못된 짓을 하면 덜 못돼 보여. 남이 못된 짓을 하면 더 나빠 보이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예쁜 짓을 해도 못돼 보여.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 사람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쁘다 좋다가 충분히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야. 좋다 나쁨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확정을 내리면 안 돼요. 항상 의심해야 돼. 이 사람도 나쁜 면이 있겠지. 이 사람도 못된 면이 있겠지라는 의심을 해야 돼요. 대체로 근데 보는 눈 없는 애들은 확정을 되게 빨리 내려요. 오랫동안 의심하고 봐야 돼요. 경계는 그 후에 푸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떠한 일부분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좋은 쪽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사고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풀이 방식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 사람을 계산할 때는 이 공식에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란 공식이 생겨. 그럼 이 사람의 이 행동은 좋은 사람에 넣어서 결과값을 얻어요. 이 좋은 사람 필터를 다 거치는 거야. 이 사람의 행동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 필터를 늦게 씌워야 돼요. 계속해서 필터 없이 이 사람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 근본적인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항상 근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어내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그 정보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보는 눈도 늘어나겠죠.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야. 빠르게 그 사람을 확정지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일부를 보고. 쉽게 말해서 내 유튜브나 방송에 혹은 DM으로도 많이 와요. 저는 여운님이 욕을 하길래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봐도 짜증났는데 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말하는 게 깊이 있고.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저 욕하는 모습, 어떠한 일부의 모습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공감되는 데도 많고 이 사람이랑 잘 맞네?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일부분으로 이 사람을 그냥 판단해버리면 나머지 부분들도 판단이 그렇게 돼버려. 분명 누군가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건데 사람마다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그걸 다 놓쳐요. 빠르게 확정을 지으면. 진짜 좋을 수 있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진짜 나쁜 사람을 내 주변에 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확정은 늦게 지을수록 좋은 거예요. 항상 사람을 볼 때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잖아. 그 쇼츠로.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누군가들을 판단할 때 혹은 누군가들을 사랑할 때 웬만하면 그 사람의 희노애락, 그 다양한 모습들을 다 봐라. 그 다양한 모습들을 다 보기 위해선 시간이 오랫동안 필요해요. 왜냐면 힘든 일도 겪어봐야 되고, 뭐 기쁜 일도 겪어봐야 되고, 뭐 슬픈 일도 겪어봐야 되고, 다양한 상황을 겪어봐야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시간을 두고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져요. 매번 강조하고 지금도 내가 지금 이 말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지 마라. 누군가를 확정 짓기 전에 다양한 면을 봐라. 특히 어린애들이 사랑을 할 때 단편적인 모습으로 사랑을 시작해요. 그러면 너무나 크게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나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안 돼요. 어떠한 단편적인 모습에 감정에 휩쓸려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만남을 빠르게 이어가고 위험해요. 너무나 위험해. 사실 오래 봐도 뒤통수 맞아. 한 몇십 년을 본 사람한테도 뒤통수를 맞는 게 사람이야. 근데 그 몇 개월, 한두 달, 며칠, 몇 개월 이것만에 사람 판단하는 거 쉽지 않아. 보통은 그렇게 쉽게 무언가가 맞아 떨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부모님도 봐봐. 나를 10년, 20년씩 키워도 부모님이랑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마음에 안 들고 뭐 불편하고 하잖아. 남을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믿으려고 하나. 항상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돼요. 계속해서 되뇌이세요. 그게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감정은 변해도 글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작성해 차라리. 작성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글들을 매번 읽어봐. 그리고 그 글대로 좀 움직이도록 해보세요. 그저 감정에 휩쓸리고 마음만으로 머리만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알겠죠?